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공식 인사, 이렇게 손 들어서 인사하는 공식 인사법인데요. 일본 중앙은행 총재 우에다 총재도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뭔가의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 슈퍼엔저와의 작별을 고하는 공식 인사인지, 일본의 금리 인상 전망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들의 관심, 궁금증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그리고 통화정책의 긴축적인 그 행보가 정말 많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만큼 세계 각국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역시 관심이 주목되는 만큼 그 일본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따른 시장에 주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슈퍼엔저 시대는 정말 종식되는 것인가? 그럼 엔화는 강세 기조로 계속 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결과, 어떤 일본의 어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경제 전망이죠. 바로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이 보고서의 기초에서 향후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떠할지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말 슈퍼엔저와의 종식은 시작되는 것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일이죠. 일본은행이 역피벗을 결정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높은 금리에서 점차 내려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 피벗의 시작인데, 일본은행은 오히려 반대로 피벗을 시작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금리를 인하만 하다가 또 낮은 금리는커녕 마이너스 금리죠.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운용해 오다가 24년 3월에 금리를 인상해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하더니 또 약 3개월 만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금리도 인상했지만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밖의 통화정책 기조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세계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금리 인하 2번 했죠. 유로존 금리 인하 했습니다. 스웨덴 금리 인하 했습니다. 스위스 2번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도 9월 정도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나홀로 금리를 인상하는 일종의 역피벗의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이런 피벗에 대한 의사결정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을 추진했고, 물가 상승률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선정한 목표 물가 수준에 부합하게 온다면, 그렇다면 정상적인 금리, 너무나 제약적인 높은 금리가 아닌 각국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유로존도 역시 유로존 나름대로, 영국도 영국 나름대로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럼 일본 중앙은행은 무엇일까?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가 정상일 리는 없잖아요. 제로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일 리는 없잖아요. 너무 과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일본 중앙은행도 판단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전제 조건이 마련이 된다면 일본 중앙은행도 정상적인 금리를 향해 인상하는 경로로 갈 것이다. 이게 금리 정상화의 과정이고,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죠.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답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정상적인 금리를 찾아,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상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미국과 일본 간
이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과정이고, 좁혀지는 과정에서 이제 슈퍼 강달러 시대는 저무는 게 아닌가, 슈퍼 엔저의 시대는 저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실제 그것에 반응하듯 일본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급락했죠. 급락하는 현상이 슈퍼 엔저 시대의 어떤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리 결정뿐만이 아니에요.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죠. 하나가 금리 결정이라는 오른팔 의사결정이고, 또 이 유동성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왼팔의 통화정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왼팔은 무엇이냐? 장기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자 하는 것이 유동성 공급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 결정은 금리 결정이지만 그동안 장기 국채를 매입해왔던 그 규모를, 매입 예정액을 이제 점차 줄여나가자,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4천억 엔 가량 매입 규모를 감액해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군다나 이 감액해서 26년 약 1월에서 3월 정도가 되면 약 3조 엔 정도에 이르게 매입 감액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른바 테이퍼링인 거죠. 유동성을 공급했었다라고 한다면 공급액이 이만큼이었었는데 갑자기 공급액을 0으로 줄여버리면 뭐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줄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24년 현재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25년 6월 정도가 되면 역시 금융정책회의를 통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국채시장의 동향이라든가 그 영향 등을 점검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저히 수정을 하겠고, 아니라고 한다면 4월 이후 매입 방침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결과를 제시해서 추가적으로 매입 감액을 실시할 건지 여부를 또 결정해 나가겠다. 이 중간평가 이후의 과정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일본 은행은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공급했던 유동성 공급량을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을 발표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점차 극단적인 완화의 시대에서 점진적으로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 피벗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매입 감액 계획을 실시함에 따라서 국채 보유 잔고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장기적으로 대략 한 7에서 8% 정도 감소하지 않겠는가, 국채 보유 잔고액이 줄어들 것까지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2022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물가가 등장했죠. 미국 9.1% 정점을 기록했고요. 한국 6.3%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높은 물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워낙 낮은 물가를 오랫동안 경험했었던 일본은 디플레이션, 저물가가 걱정이었었던 이 나라가 3%대 4% 정도 수준의 나름의 고물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물가 정상화되네 하면서 감사하다, 땡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 고물가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서 굳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가는 정상화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 일본 경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해서 경기 부양을 실시한다면 물가는 물가대로 정상화되고 경기는 경기대로 정상화되니까 최적의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과정에서 2020년, 22년, 24년까지도 금리를 계속 낮은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운용해 왔던 거예요. 근데 향후 일본 경제 전망 보시는 것처럼 24년 경제 0.6% 성장에 머무릅니다. 25년, 26년
성장해봐야 뭐 많아야 1%대 성장밖에 안 되는 것으로 맥시멈 1%인 거예요. 이것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경제가 아닌데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어렵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볼게요. 지금 현재 나름 일본 중앙은행이 그토록 그림 그리던 꿈꿔왔던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5년, 26년 2%대를 기록할 수도 있고 또 26년까지 되면 2%를 다시 밑돌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는 부진한 채로 계속 운용되고 물가는 또 다시 2%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국면에서 마음 놓고 금리를 차곡차곡 인상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국면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향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전망하는데 향후에 2020년, 21년에 경험했었던 그런 경제라기보다는 다시 1%대 성장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도 나름 22년에는 고물가를 경험했지만 21년까지 경험했었던 그 물가 상승률의 실적치가 어떻습니까?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까? 그게 두렵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싶지만 금리를 정상화하고 싶지만 그 금리 정상화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다.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일본 경제 보십시오.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2020년 마이너스 4%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일본 경제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코로나19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했을지라도 일본은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금리 인하할 만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어떻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합니까? 결국 이런 추가적으로 어떤 변수,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해서 일본 경제가 혼란에 처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혼란으로부터 극복할 통화정책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가 찾아온다면 24년, 25년에 물가 상승률 정상 범위, 경제 성장률 그래도 1%면 괜찮아 할 만한 그 범위에 찾아온다면 어떤 상황을 감내하더라도 금리를 나름 정상화해서 통화정책 수단을 갖춰보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통화정책 수단이 있어야 쉽게 말하면 총이 있는데 총알이 있어야 필요할 때 총을 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총알이 없는 상태니까 총알을 갖춰보자 하는 방향으로의 금리 정상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BOJ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일본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락했었죠. 역시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도 급락했었죠. 또 일본의 니케이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화정책의 정상화구나. 그럼 일본 경제는 이제 경제도 괜찮고 물가도 잡히고 금리도 정상화되니 다다익선 아닌가 이런 판단들도 일단 작용됐겠죠. 그 밖에 또 한 가지 작용은 금융기업들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은행들을 중심으로 상업은행들이죠. 이들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나름 높아지는 금리 레벨이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예대 마진을 챙길 수 있겠구나.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의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은행주들이 대폭 투자 대상이 됐던 거고 그 은행 종목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됐었던 것.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통화정책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향후 일본의 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한번 가늠해보고 그러면 그것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서 대응책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우에다 총재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경제, 물가 흐름, 이런 흐름들이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 BOJ의 전망에 부합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 금리 인상의 범위는 특별히 0.5%를 한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0.5%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BOJ가 생각하고 있는, 일본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대략 0.6% 정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상 시점은 물론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약 3개월에 걸친 중장기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금리 인상했더니 물가 상승률이 다시 뭐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든가 제로 물가로 떨어진다든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데이터가 뒷받침이 된다면, BOJ가 전망했던 그 기조대로만 움직인다면 대략 0.6%라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예상 시점에 대해서 블룸버그 서베이 결과를 보니까 아마도 향후 베이스 시나리오를 보면은 아마도 10월 정도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를 가정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하긴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워낙 정부 부채가 많습니다. 정부 부채가 많고, 정부 부채가 많은 이유는 지출할 때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 어렵죠. 또 일본의 고령화율은 한국 고령화율보다 훨씬 높죠. 일본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제 20%를 향해 근접해 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전체 인구에서 많은 인구가 고령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생산 연령 인구의 노동력 투입도 좀 부족하겠지만 부양 대상도 많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에 해당되는 정부의 재정 지출 영역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이죠. 이만큼 일본의 경우에는 가져가야 될 이 짐들이 많고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고, 일본 경제는 이 저성장이라는 국면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 구조,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데이터가 과연 뒷받침될까 하는 의심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슈퍼 엔저, 어쨌든 금리 인상은 중립금리를 향해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0.5 이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가 뒷받침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금리 인상을 차곡차곡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금리보다는 높은 방향을 향해 경제가 뒷받침이 된다면, 물가가 뒷받침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또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중장기적인 시야를 생각해 본다면 일본과 이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추가적으로 좁혀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엔화 가치는 지금보다는, 그 슈퍼 엔저 시대보다는 그때를 작별 인사하면서 이제 다소 엔화 강세 기조로의 전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엔화의 강세 기조라는 뜻은 이제 엔화 약세로부터만 벗어난다는 뜻이지, 일본 엔화가 다시 강엔화로 전개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들, 혹은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한들,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해도
높은 금리 시대로 가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슈퍼 엔저에서만 벗어날 뿐 일본 엔화에 투자하기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만큼 강한 엔화의 시대로 가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슈퍼 엔저에서 조금 점차 벗어나는 엔화 약세 기조로부터의 탈피 정도로만 보시고 일본 엔화가 강세화될 것이다. 강세화는 되지만 강엔화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까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